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국회 표결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탄핵 시기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국정조사에선 세월 호 7시간 문제 등이 쟁점이 됐고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은 대기업 총수 등을 상대로 청문회가 진행됩니다. 새누리당 비주류 비상시국위원회는 탄핵 대세론을 다지고 있고 친박계 내부에서도 탄핵 찬성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3당은 비상체제에 돌입하며 탄핵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을 보좌할 특검보로 박충근, 이용복, 양재식, 이규철 변호사 4명이 확정되었습니다. 오늘 윤석열 검사 등 현직 검사 10명도 정식으로 파견받은 특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수사기록 4본을 넘겨받아 검토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 4월 퇴진과 이선 후퇴를 선언해도 즉시 하야하거나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70%를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응답자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그때까지 촛불 집회를 계속해야 한다고 답한 가운데 청와대 앞 촛불 집회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LCT 정관계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 이영복 회장이 검찰의 수배를 받고 잠적 중이던 시점에 이 회장의 아들 창환 씨가 서울의 한 행사장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환담을 나누고 사진 촬영까지 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창환 씨는 LCT 기공식이 있었던 2013년 정부가 위촉한 창조경제위원으로 활동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대구의 상징인 서문시장이 폐허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다른 시장들은 화재로부터 안전할까요? 오늘 밀착카메라에서는 전통시장의 화재 대비 상태를 취재했습니다. 오늘 뉴스룸에선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스튜디오에 출연해 탄핵 정국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표결 처리할 국회 본회의까지 이제 만 나흘도 채 안 되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야당은 탄핵안을 관철하기 위한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탄핵 표결의 관건인 새누리당의 비박계는 어제 대통령이 4월 말로 시한을 정해서 물러나겠다고 해도 탄핵에 나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사실 시한을 정해놓는다는 것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이어서 지금의 상황은 비록 청와대가 4월 말 퇴진을 받아들인다 시사했지만 그 자체가 논의 대상에서도 점점 멀어지는 형국입니다. 게다가 친박계 일부 의원들도 탄핵 찬성에 동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서 국회에선 국정조사가 가동돼서 세월호 7시간 의혹이 쟁점이 됐고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은 청문회가 진행됩니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도 임박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번 주가 이른바 운명의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청와대 앞에선 촛불 시위가 진행되고 있고 탄핵안 표결이 가까워지면서 그 촛불은 여의도 국회로 번질 조짐입니다. 먼저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흔들리는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의 움직임을 송지혜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한 친박 초선 의원은 익명을 전제로 이미 식물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 내 탄핵 찬성을 주도하고 있는 비상시국위원회의 홍영철 대변인은 친박 의원 중 3명이 탄핵 찬성 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비박계 김재경 의원은 20명 정도의 친박이 탄핵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갈수록 거세지는 촛불 민심이 요지부동이었던 친박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친박계 위주로 구성된 재선 의원 모임도 오늘 분위기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기존 당론인 대통령의 4월 퇴진 수용론을 내일 의원총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탄핵 반대에서 유보 쪽으로 기울어진 것입니다. 중도 성향 의원들의 입장 변화는 더 빠릅니다. 한 영남권 의원은 국민의 뜻을 거스를 순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고 이철규 의원은 탄핵 찬반을 묻는 지역구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2명은 지금까지 탄핵 찬성표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이 빠르게 탄핵 찬성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항의 문자와 청원운동, 그리고 여의도로 향하는 촛불 집회가 부담이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어제는 비박이 결국 탄핵 찬성 쪽으로 입장을 바꿨는데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친박계 중 일부마저도 탄핵안 찬성에 가세하는 움직임입니다. 물론
친박 지도부는 여전히 탄핵 소추안 표결에 반대입니다마는 새누리당의 분위기는 조금씩 바뀌는 것 같습니다. 국회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신혜원 기자, 우선 친박계 의원 가운데 일부가 탄핵 찬성 의사를 보인다고 하는데 그러면 탄핵 가결은 사실상 확정적인 것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아직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친박계에서 이탈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이탈 움직임이 바로 찬성표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합니다. 다만 오늘 오후에 있었던 친박계 중심의 재선의원 모임에서는 이 표결 참석 여부를 내일 의총에서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제기가 됐는데요. 이 탄핵 자체를 반대했던 입장에서는 한 걸음 선회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탄핵을 주도했던 새누리당 비박계 비상시국위원회의 황영철 의원은 최소 35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곧 탄핵안 가결을 의미한다고 했는데요. 또 여기에 더해서 계속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 수가 늘고 있는 만큼 탄핵 가결 정족수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지금 찬성 의사 확인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의사 확인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네, 그간 비상시국위원회에서는 이 연판장을 돌리거나 서명을 받는 식으로 의사를 확인해 왔습니다. 또 이후에는 이 회의에서 논의를 하거나 이 전화를 돌려서도 의사를 확인해 왔는데요. 다만 비박계 내 일부에서도 만약 대통령이 퇴진 의사를 밝힌다면 탄핵이 무의미해지는 것 아니냐는 일부 의견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비상시국위원회는 내일 오전 재차 회의를 열고 이 탄핵 가결 동력을 더욱더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가결 정족수 확보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내일 다시 탄핵 찬성 입장을 일일이 체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예, 잠시 후에 청와대 연결은 하겠습니다만 청와대는 우선 4월 퇴진론을 받아들인다 이런 입장을 지금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4월에 물러난다고 해도 비박이 탄핵에 참여한다라는 입장 변화는 없다고 봐도 됩니까? 네, 현재까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박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가 있은 직후 이 비박계는 선여야 협상 후 탄핵 그리고 다시 4월 퇴진을 당론으로 그리고 어제부터는 재차 탄핵으로 입장을 바꿨는데요. 이미 여러 차례 이렇게 입장을 바꿨기 때문에 또다시 흔들릴 경우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친박계 일부에서 균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 친박계를 설득을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한 친박계 재선 의원은 이미 대통령이 식물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찬성표를 던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새누리당 당론은 지난주까지는 4월 퇴진론 수용을 청와대에 요청한다 이런 것이었는데 이 당론 자체가 바뀔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내일 새누리당이 오후 2시에 의원총회를 예정하고 있는데요. 이 의원총회에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정진석 원내대표는 더 이상 당론이 지켜지진 어렵지 않겠느냐, 이 변경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기존 당론인 4월 퇴진론에 대해서 야당이 전혀 협상 의사가 없고 이 비박계도 이 탄핵 참여 의사를 밝혔기 때문인데요. 만약 대통령이 4월 퇴진론을 공식적으로 수용하더라도 이를 수용할지 여부를 두고 친박계와 비박계 사이에서 격론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친박 지도부 사이에서는 오는 9일에 표결에 불참해야 한다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왜냐하면 불참하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탄핵에 참여하는 것이 찬성하는 것이 드러난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왔었단 말이죠. 근데 여전히 불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반대입니까? 네, 일단 이 지도부를 포함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본회의 당일 참석할지 표결을 할지 여부는 이 내일 의원총회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 친박 지도부는 이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게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오늘 오전에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가 비공개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진석 원내대표는 의원 개개인이 하나의 헌법 기관인 만큼 양심에 맡겨서 자율 투표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밝혔고 이정현 대표도 이에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내일 이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자율투표가 당론으로 채택될지 여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국회에서 신혜원 기자였습니다.
야3당은 어떠한 협상도 없다. 돌아갈 다리를 불살랐다면서 탄핵을 향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는 태세입니다. 오늘부터 24시간 비상체제에 돌입하면서 탄핵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전의를 다지기로 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협상도 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고히 했습니다. 변수가 없이 갈 가능성이 크다 생각합니다. 다만 탄핵 표결 전에 짐을 싸가지고 삼성동으로 옮기시면 그건 명백히 퇴진이니까요. 국민의당 역시 퇴로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루비콘강을 우리는 건넜고 탄핵의 100일만 남았습니다. 친박 비박할 것 없이 탄핵 열차의 빈칸은 아직도 많습니다. 새누리당에 대해선 탄핵 동참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자칫 탄핵이 부결되면 성난 촛불 민심이 국회로 향할 것이란 위기감도 큽니다. 이에 따라 야당은 탄핵 동력을 끌어모으기 위해 24시간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100시간 릴레이 시국 연설을 이어가는가 하면 국회 내에 300여 개의 텐트를 순차적으로 설치해 투쟁 강도도 높여가기로 했습니다. 야권 대선 주자들도 의원직을 사퇴할 각오로 탄핵 가결에 나서야 하고 압도적으로 가결해야 한다며 흔들림 없는 공조를 주문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당론인 내년 4월 퇴진론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이르면 내일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과연 이것이 소용이 있겠는가? 즉각 퇴진이라는 여론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고 법적 효력도 없는 것이어서 오히려 역효과를 자초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조민진 기자입니다. 국회에 출석한 청와대 관계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시점을 언급했습니다.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내년 4월 퇴진, 6월 조기 대선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처음 공식화한 겁니다. 대통령도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론의 결정에 당론을 수용하시겠다는 그런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 한광욱 비서실장은 탄핵안 표결이 예정된 오는 9일 이전에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할 것이란 말도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으로 직무정지를 당하면 더 이상 공식 발언을 할 기회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마지막 소명 기회를 갖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비박계가 대통령 입장 표명과는 무관하게 탄핵안 표결에 동참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추가 메시지가 탄핵을 막는 데 영향을 주긴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민심과 거리가 먼 시한부 퇴진론은 법적 효력도 없어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JTBC 조민진입니다. 이렇게 청와대가 대통령의 내년 4월 퇴진론을 사실상 받아들이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특검을 피하려는 등의 꼼수가 아니냐 하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박 대통령이 내년 4월 자진 사퇴한다면 탄핵은 불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 원로들이 얘기하는 그런 질서 있는 퇴진 쪽으로 그렇게 일관성 있게 가는 것이 저는 어떤 법치를 확립을 하고 혼선이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닌가. 친박 지도부도 청와대도 대통령의 퇴진은 4월에 맞춰져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 탄핵 인용 여부 결정 시기를 비교하고 대선 준비 기간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특검 수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검은 내년 2월 28일에 1차로 기간이 만료됩니다. 대통령의 허가에 따라 30일 연장이 가능한데 이 경우에도 3월 30일이 최종 만료입니다. 4월 말까지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으면 수사는 물론 기소도 피할 수 있습니다. 남은 한 달 동안 특검 수사 결과를 참고해 퇴임 후 기소를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뒤 헌법재판소가 만일 3월 안에 인용을 결정하면 대통령으로서는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곧바로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정 공백 상황을 감안한다면 3월 안에 심리를 마칠 수도 있습니다. 4월 퇴진론이 개헌을 통한 국면 전환뿐 아니라
특검 수사를 피하기 위한 현실적인 이유가 큰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은 매주 이렇게 활활 타오르고 있지만 청와대는 물론 이를 담아내야 할 정치권은 저마다의 정파적 이해득실을 따져가면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서 시민들의 분노를 키운 바가 있습니다. 정치부 허진 기자와 함께 이 부분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청와대가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 사실 최소한의 진정성마저 의심받을 정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데 대통령 거취에 대한 문제도 수시로 입장을 바꿨고요. 네, 저희 JTBC가 이 최순실 파일이 들어있는 태블릿 PC를 보도한 이 다음 날인 10월 25일에 이 박근혜 대통령이 첫 대국민 담화를 했는데요. 그때 이 100초 사과를 한 뒤로 이 청와대는 상황에 따라서 계속 입장을 바꿔왔습니다. 예. 민심이 계속 악화되자 지난달 4일 2차 대국민 담화를 했는데 이 촛불 민심은 사과가 아닌 사퇴였는데도 이 청와대는 자진 사퇴는 없다. 차라리 탄핵하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20일에 차라리 합법적 절차에 따라 매듭되길 바란다고 밝힌 게 바로 그 입장이었습니다. 예. 그때까지만 해도 청와대가 오히려 탄핵에 자신이 있는 것처럼 그 행동을 할 때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 입장이 근데 또 바뀐 거고요. 네, 당당하게 탄핵하라는 식으로 말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바로 다음 날 이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이 탄핵 추진을 이 당론으로 채택을 하면서 입장이 또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 비박계가 탄핵에 동참하겠다고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지난달 29일 3차 대국민 담화 때는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가 결정해달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예. 그러다가 비박계가 탄핵 동참 뜻을 최종적으로 밝히자 오늘은 4월 퇴진론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런 사이 민심은 더욱 등을 돌렸고 촛불은 더욱 커졌습니다. 예. 뭐 보기만 해도 사뭇 좀 민망할 정도인데 이렇게 한 데에는 새누리당 비박계의 책임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 새누리당 비박계의 좌장격인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달 23일에는 이 대선 불출마 선언까지 하면서 이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도 나왔었습니다. 네네. 예. 그러다가 3차 담화 이후에는 이 4월 자진 사퇴면 충분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다 비박계는 어제 또 탄핵 동참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 여권은 뭐 어찌 보면 이제 말할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야권도 그러면 민심에 제대로 부응을 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네,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그 민주당과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박 대통령의 거취 문제에 대해 조금 입장이 달랐습니다. 민주당은 신중하게 접근을 한 반면에 국민의당은 하야론을 펴면서 두 야당의 공조에 균열이 있었는데요. 예. 야권의 공조뿐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는 추미애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다가 철회를 하거나 김무성 전 대표를 만났다가 성과 없이 헤어지는 등 이 돌출 행동도 이어졌습니다. 또 원내대표와 당내 대선 주자 간에 말이 서로 맞지 않아서 혼선을 주기도 했는데 예. 국민의당 역시 이 새누리당 비박계를 탄핵안 처리에 동참시키겠다며 이일 탄핵안 처리에 반대하다가 민심의 눈총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지금까지 이런 모양을 보면 흔들리는 정치권을 광장에 나온 민심이 정치권을 다잡아가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추동해온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문제는 요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9일 탄핵안 처리를 낙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 청와대가 또 어떤 뭐랄까요 흔히 뭐 암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묘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그런데 막판 흔들기에 나설 가능성 뭐가 있을까요?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르면 내일 4차 대국민 담화나 이 기자회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4월보다 앞당겨 퇴진하겠다는 뜻을 밝히거나 사실상 즉각 하야에 가까운 연내 퇴진 의사를 밝힐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가능성 그렇게 뭐 높다고 보진 않던데. 네, 그래서 예. 물론 가능성이 낮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어쨌든 설사 그렇게 발표를 하더라도 민심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에 또다시 탄핵을 모면하려는 꼼수라는 역풍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청와대와 친박계는 어떻게든 탄핵이나 하야를 피하기 위해서 담화로 대응하는 상황이지만 지난 주말 사이에 실시된 여론조사는 결코 박 대통령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 4월 퇴진과 이선 후퇴를 선언해도 하야나 탄핵을 통해서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이 70%를 넘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여론조사의 질문은 탄핵안 표결이 예정된 오는 9일 전에
박 대통령이 내년 4월 사임하고 즉각 모든 권한을 총리에게 위임한다고 선언할 경우를 전제로 삼았습니다. 무조건 즉시 하야해야 한다는 응답이 36.7%로 나타났습니다. 국회는 오는 9일까지 탄핵해야 한다는 답변도 33.9%였습니다. 합해보면 4월 퇴진과 별개로 즉각 하야나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70.6%에 달하는 것입니다. 탄핵을 보류하고 국회는 총리를 지명해야 한다는 응답은 24.8%로 조사됐습니다.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에 대해선 70%가 무조건 탄핵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촛불 집회의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하야 혹은 탄핵 때까지 매주 계속돼야 한다는 응답이 71.8%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90.7%로 가장 높았고 20대 이하가 86.1%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0.7%입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국회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청와대 기관 보고가 진행됐는데 당연히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선 특히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성형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최종혁 기자, 국정조사는 아직 진행 중인지요? 네, 국정조사는 조금 전 8시부터 보충 질의가 시작돼 오늘 하루 약 10시간 넘게 진행 중입니다. 오늘 기관보고 대상은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 그리고 국가안보실, 그리고 기획재정부와 교육부였지만 여야 의원들의 질문은 청와대로 쏟아졌습니다.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그리고 성형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예, 청와대는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렀다 이렇게 설명을 해왔습니다. 이에 대한 의혹은 해소가 됐는지요? 네, 그래서 여야 의원들은 세월호 참사 당일 그 관저에 출입한 사람이 있느냐를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영석 경호실 차장은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확인이 됐다. 다만 당시 간호장교가 가글을 전달하기 위해 4분가량 머물렀다라고 답했는데요. 의원들이 제출을 요구한 관저 출입 일지에 대해서는 2급 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라면서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예, 결국 이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자료 제출 문제, 이건 국정조사에서도 결국 이루어지지 않은 거네요. 네, 그래서 여당 의원들도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가를 입증하면 의혹도 해소될 것이다라며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었는데요. 청와대가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결국에는 앞으로 진행될 특검에서 자료 제출을 위한 강제적인 수사가 불가피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오늘 비선 실세들의 청와대 출입과 관련해서 보안 손님 이런 용어가 나왔다고 하던데 무슨 뜻입니까? 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이 은밀한 만남은 반드시 경호실에 보고가 된다라고 지적을 한 건데요. 이에 대해서 이영석 경호실 차장은 보안 손님에 대해서는 경호실에서도 보고를 못 받을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한 겁니다. 즉 대통령이 누구를 만나는지 경우에 따라서는 경호실에서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일단 뭐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한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의료 행위와 관련해서 새롭게 제기된 의혹들이 있다고요? 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성형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를 한 건데요. 2014년 4월 15일 장면과 16일 장면을 비교를 해가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당시 사진을 보면 작은 바늘로 주사를 맞은 얼굴처럼 보인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라면서 이같이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그리고 정의당 윤소아 의원은 의약품 출입 관리 기록을 공개하면서 이 일지에 사모님이라 적혀 있는 부분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선우 의무실장은 오해의 여지가 있다라면서 확인해 보겠다고 했고 현재로서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사모님이라고 하면 뭐 당연히 대통령은 아닐 것 같고 알겠습니다. 답변 아직 없다고 하니까요. 기관 보고는 끝났지만 핵심은 사실 내일부터 진행되는 청문회일 것 같습니다. 최순실 씨 일가가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요?
네, 오는 7일 청문회 출석 대상이었던 최순실 씨와 최순득 씨, 그리고 장시호 씨가 오늘 오후 특유의 팩스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건데요. 최순실 씨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건강상의 이유로, 그리고 나머지 증인들도 건강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라고 사유서를 제출을 한 겁니다. 이 때문에 주요 증인이 빠진 채 맹탕 청문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박성태 위원장은 세월호 청문회 당일까지 증인들이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즉각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국회에서 최종혁 기자였습니다. 세월호 7시간 대통령은 놓으셔도 된다.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의 말인데 비록 인사를 잘해주면 이란 전제를 달긴 했지만 파문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인사는 잘했는지는 여러분께서 판단해 보시죠. 윤서령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와대와 기재부 등을 상대로 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국정조사.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은 7시간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대통령은 노셔도 돼요, 7시간. 아무것도 안 해요. 인사만 잘해주시면. 현장 책임자만 잘 임명해 주시면 대통령은 그냥 노셔도 됩니다. 야당 의원들은 발언을 취소하라고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었습니다. 논란이 생기자 정 의원은 인사를 잘해달라는 뜻이기에 정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국조는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 문제로 시작부터 삐그덕거렸습니다. 청와대 최재경 민정수석과 박흥렬 대통령 경호실장, 국정현안 대응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지금 국정현안은 무슨 국정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할 일이 있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청와대가 대부분의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을 두고도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특위는 증인 불출석과 자료 제출 비협조가 계속되면 별도의 청와대 현장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JTBC 윤서령입니다. 이번 국정조사에서 주목받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사실 주목받는 사람들이 또 있다 정도로 표현해서는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바로 증인으로 채택된 9개 그룹 총수들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핵심인 뇌물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키가 이들에게 있습니다. 특히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관심이 쏠리는데 국회 증인 출석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군요. 박영우 기자입니다. 내일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출석하는 그룹 총수는 모두 9명입니다. 송경식 CJ 회장과 조양호 한진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을 제외하면 모두 처음 국회 증인석에 서는 겁니다. 청문회의 쟁점은 대가성 여부를 밝히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에 강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각 그룹이 받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업 총수들의 폭탄 발언이 나올지도 관심사입니다. 청문회에 출석하는 그룹 총수 9명 가운데 3명이 70대인 고령인데다 생중계를 통해 온 국민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룹 총수들은 주말도 잊은 채 철저한 예행 연습을 하며 분주한 모습입니다. 말투와 행동 하나까지 철저하게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그룹 총수는 국회에 처음 증인으로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입니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 이후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건 이번이 2번째입니다. 삼성물산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진 것과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 의혹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 면세점 추가 허용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이재현 회장의 사면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송경식 CJ 회장에게도 질문 공세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최순실 씨 국정 개입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팀이 오늘 1차 인선을 마무리했습니다. 내일부터 곧바로 수사 기록 검토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는데 특검의 결과는 바로 탄핵과 연동되기 때문에 더욱 비상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박영수 특검을 보좌하는 특검보 4명이 확정됐는데 인선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 먼저 검찰 출신 3명을 보면은 이 박충근 특검보는 2003년 대북 송금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에 파견을 갔던 경력이 있습니다. 이용복 특검보는 특검보로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201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 공격 사건 특검 때입니다. 양재식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이 중수 부장일 때 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입 의혹 사건에서 주임 검사를 맡았습니다. 예. 또 1996년 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 씨를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한 적도 있습니다. 예, 판사 출신도 한 명이 포함이 됐습니다. 판사 출신을 투입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규철 특검보인데요. 대형 로펌에서 현재 송무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판에서 다투게 될 법리에 밝은 거고 이 특검의 재판 전략 또 공소유지 등을 책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세법 전문가로도 알려져 있어서 이 기업 수사에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윤석열 검사 등 파견 검사 10명도 이제 완전히 확정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윤석열 검사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특수통 계보를 잇는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입니다. 합류한 부장검사와 부부장 검사들의 면면을 봐도 이 특수통 위주로 구성이 됐는데요. 최근까지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했던 이 부패수사단 소속 한동훈 부장검사도 합류를 했습니다. 이 한 부장검사는 이 박영수 특검과 함께 SK 분식회계 수사와 현대차 비자금 수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던 경력이 있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의 채택된 사람들만 보면 특검팀이 어디에 주력할 것인가가 대략 윤곽은 잡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뇌물죄라든가 핵심적인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팀이 합류할지 또 최순실 씨 국정 개입 사건에 특별수사본부에서 어떤 검사들이 합류할지가 또 관심사였습니다.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예,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팀에 있었던 이복현 검사가 합류를 했습니다. 예. 당시 핵심 단서를 찾은 검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도 최근 그러니까 파기환송심까지 계속 챙겨왔던 검사입니다. 특별수사본부 소속 평검사 3명도 합류를 했는데요. 당초 이 특검은 특수본 소속 부장검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와 검찰에서는 이 재판에 넘긴 이 최순실 씨 등의 공소 유지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예, 물론 평검사들도 지난번 수사 과정에서의 어떤 자세한 내막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역할을 하리라고 보는 것이 이제 법조계 의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지금 나가 있는 곳이 그 특검팀이 임시사무소로 쓰고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강남에 있는 한 법무법인 사무소 앞인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특검 수사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입증입니다. 취재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핵심 중에 핵심이고 특검이 뇌물죄에 집중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적어도 지금까지 어떤 의지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기업 총수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만난 당시에 대통령에게 제출한 구체적인 현안들이 오늘 공개가 됐다면서요? 네, 윤소왕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를 오늘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이 지난해 박 대통령과 면담에서 제출한 주요 현안 자료인데요. 환율 안정 그리고 불법 노동 행위에 대한 엄격한 비법 집행을 요구하는 문장이 명시돼 있습니다. 예, 현대차그룹의 이익과 직결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걸까요? 네, 엔저 등 이 환율 문제는 수출 감소로 직결이 됩니다. 이 수출 감소 그리고 또 노사 분규 이 두 가지는 현대차그룹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사안인데 이를 해결해달라고 한 겁니다. 예. 더 구체적으로 말한 기업들도 있는데요. 예. 롯데 신동빈 회장은 국산 맥주가 수입 맥주보다 세금을 더 내고 있으니 제도를 보완해달라고 했고 또 포스코 권호준 회장은 포항 광양의 석탄 화력 발전소 건립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 CJ그룹은 문화 콘텐츠 제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 자, 기업들이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뇌물이라고 보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특검으로선 규명해야 될 것이 분명히 이 부분에서 있네요. 그렇습니다. 기업들은 앞서 특검이 아닌 검찰 특수본에서 현안을 적어서 내라고 했기 때문에 낸 것이지 대가를 바란 건 아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의 영향력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냈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예. 사실 뇌물 공여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한 셈법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검찰도 삼성의 국민연금 합병 부분, 이 부분은 굉장히 관심을 끄는 대목이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뇌물 혐의 입증에 주력을 해왔는데 결국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무산되면서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만약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좀 주장을 하면 뇌물 혐의 입증이 힘들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특검이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물론 달라지는 거겠죠.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특검은 그 개별 기업들의 현안뿐만이 아니라 대기업 입장에서 공통으로 필요했었던 사안이 기금을 내는 시점 전후로 뭐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컨대 대기업들이 공통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규제 완화 그리고 또 세제 개편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 포괄적 뇌물로 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전에도 이렇게 본 사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 전직 대통령의 뇌물수수 사건 그 대법원 판례를 좀 보면요.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와 관련해서는 개개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고 또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통치행위 자체가 엄청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는 그 특수성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도 실제로 그런 사안이 있었는지, 그래서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이걸 이제 특검이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되겠군요. 네, 현재 정치권과 또 시민단체가 대통령을 뇌물죄로 고발하면서 거론한 정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규제 프리존법 그리고 노동 관련 규제 완화인데요. 이 두 가지 모두 전경련이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고 또 지난해 그 재단 관련 입금이 맞춰진 지난해 말과 또 올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됐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규제 완화 프리존법은 좀 14개 시도에서 선정한 각 전략 사업에 재정을 지원하고 또 규제를 완화해 준다라는 게 골자인데 사실상 지역별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든 대기업들에게 그 혜택이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이 해고를 또 까다롭게 한다든지 하는 그 노동권을 보호하는 취지의 각종 규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전경련은 이러한 규제들을 풀어달라고 지난해 153건을 풀어달라고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다 요청을 했는데 이 가운데 114건이 수용이 됐습니다. 네, 특검 관계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네, 지난 주말 역대 가장 많은 시민들이 함께했던 촛불 집회는 평일인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밤 청와대 앞 200m 지점에서 집회와 행진이 계속되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박창규 기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오늘 추운 날씨에도 시민 1,500여 명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 촛불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오후 7시부터 천주교 세월호 연석회의가 여는 시국 미사가 있었고요. 이후 촛불 집회를 이어간 뒤 8시 10분쯤부터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앞서 촛불 집회 주최 측은 오늘부터 올해 말까지 매일 평일 저녁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청와대 200m 앞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행진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평일에도 밤 8시부터 10시까지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를 열 수 있도록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집회는 오는 9일 대통령 탄핵 투표를 앞둬서인지 분위기가 이전보다 사뭇 진지하고 엄숙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출발한 시민들은 경복궁역을 거쳐 청와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232만 명이 모인 촛불 집회도 그랬지만 집회가 평화적으로 치러지면서 이 법원은 청와대 앞 집회를 매주 허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경찰 입장은 또 달랐죠? 네, 그렇습니다. 매주 경찰은 청와대 앞 집회 행진을 금지하고 이후 법원은 길을 여는 양상이 반복돼 왔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엔 낮 시간 동안이지만 청와대 앞 100m 지점까지 집회 행진을 법원이 허용했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이철성 경찰청장은 주말 집회와 관련해 청와대보다 900m가량 남쪽 지점인 율곡로와 사직로 또는 통일교차로까지가 집회 행진의 마지노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낮 시간 동안만 행진에 허용됐지만 결국 시민 일부가 제한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경찰청장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단은 법원의 입장일 뿐이고 경찰 입장은 또 다르다는 표현도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청와대 인근 집회와 행진 신고를 둘러싼 주최 측과 경찰의 갈등이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네, 박창규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온라인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열풍이 거셉니다. 탄핵 청원 웹사이트는 동참자가 개설 사흘 만에 8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김상진 기자입니다. 지난 2일 개설된 탄핵 찬성을 독려하는 웹사이트입니다. 개설 사흘 만에 80만 명 넘는 네티즌이 청원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지역구 의원에게 탄핵 동참 이메일을 보내고 찬반 응답 현황도
실시간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의장을 제외한 야3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전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당의 경우 찬반 응답자가 9명에 그친 반면 무응답자는 119명에 이릅니다. 방문자들은 탄핵 표결에 키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탄핵 유보 입장을 밝힌 김무성 전 대표의 경우 청원자가 4만 6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탄핵과 관련해 대량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상당수 의원이 휴대전화 번호를 바꾼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휴대전화를 착신 정지시켰습니다. 내일 의원총회에선 대통령 퇴진 방식과 탄핵 표결 참석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상진입니다. 네, 국회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탄핵 소추안 표결이 이뤄지는 9일 국회를 개방하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고 또 시민들은 전날부터 국회를 애워쌀 전망입니다.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키라는 목소리입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탄핵안을 표결하는 9일 국회를 개방하자는 주장은 국회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는 순간을 지켜볼 권리가 주권자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곳곳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생중계를 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국민의당은 아예 의원총회를 열고 오는 8일과 9일 국회 잔디 개방을 국회 사무처에 요청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다양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아예 국회를 둘러싸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서울대 조국 교수는 SNS를 통해 9일 하루 종일 국회 외곽을 인간띠로 감싸자고 했고 시민단체들도 8일부터 국회 앞 촛불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탄핵안 표결에 키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7일부터 새누리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촛불이 여의도로 옮겨가겠다고 예고하면서 정치권이 느끼는 압박감은 한층 더 커졌습니다. 국회 해산론까지 나오면서 여야 모두 긴장하고 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네, 해운대 LCT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 이영복 회장이 수배를 받고 잠적 중이던 지난 10월에 이 회장의 아들 창환 씨가 서울의 한 행사장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환담을 나누고 기념 촬영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창환 씨는 정부의 창조경제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2달 전 서울에서 열린 코리아 가상현실 페스티벌. LCT 시행사 이영복 회장의 아들 창환 씨가 벤처기업 대표 자격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며 활짝 웃고 있습니다. 당시는 이 회장이 검찰의 지명 수배를 받고 잠적해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창환 씨는 이 회장의 공소장에도 등장하는데 이 회장이 창환 씨 등 가족을 LCT 시행사 임직원으로 등재해 임금 등 75억 원을 횡령했다는 내용입니다. 박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엔 정부의 창조경제문화운동 추진위원회 선임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했습니다. 2013년은 이 회장이 최순실 자매가 속한 강남 개모임에 가입하고 법무부의 투자 이민재 지정과 LCT 공사가 시작된 해여서 최 씨와의 연관 의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 회장으로부터 50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구속 수감 후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받은 돈의 대가성 여부를 집중 조사한 뒤 오는 20일쯤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더 노골적으로 중국을 때리고 있습니다. 대만 차이잉원 총통과 전격적으로 통화한 데 이어 중국이 미국과 상의도 없이 멋대로 정책들을 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의도된 공격이란 분석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중국이 위안화를 평가절하해도 될지 언제 미국의 물어는 받는가? 트럼프가 트위터에서 중국을 향해 쏘아붙인 말입니다. 대선 과정에서 중국을 미국 경제의 강간범이라고 한 발언의 연장선입니다. I'm going to instruct my Treasury Secretary to label China a currency manipulator. 중국이 남중국해에 군사기지를 세워도 괜찮을지
미국과 상의한 적은 있냐고도 반문했습니다. 중국을 건너뛰고 대만 총통과 따로 접촉한 지 이틀 만에 중국의 핵심 정책들을 싸잡아 비판한 겁니다. 경제 정책에선 강공을 예고했습니다. He's going to fight for American jobs and we're going to stop losing to China and other countries. So no implications for the one China policy? This was a courtesy call. 이런 강경한 입장은 외교안보 경제 현안에서 중국의 대응 수준을 점검하려는 트럼프의 의도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기자회견 대신 트럼프에 입력하려 하는 트위터에 또 어떤 돌출 발언이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네, 지난 주말 미국 언론은 96세로 세상을 떠난 한국계 스포츠 영웅을 조명했습니다. 편견과 차별을 뚫고 사상 첫 올림픽 다이빙 2연패를 이룬 세밀 리가 주인공인데요. 68년 전에 그의 올림픽 연기는 당시로선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전영희 기자입니다.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낀다는 10m 높이에서 세밀이는 가장 자유로웠습니다. 우리나라가 처음 태극기를 앞세워 출전한 1948년 런던 올림픽. 다이빙 10m 플랫폼에선 한국계 미국 선수가 화제였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많아야 2바퀴 반을 도는 게 전부였지만 세밀이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거친 회오리처럼 3바퀴 반을 돌면서도 물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은 미끄러지듯 부드러웠습니다. 키 157cm의 동양인, 작고 낯선 선수의 연기에 관중들은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세밀이는 아시아계 미국 남자 최초로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4년 뒤 헬싱키 대회에선 다이빙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난 세밀이는 인종차별 때문에 수영장도 마음껏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물 대신 모래 위로 점프하며 백인이 휩쓸던 다이빙에서 새 역사를 썼습니다. 은퇴 이후엔 루가니스 등 미국 다이빙 스타들을 키웠고 우리나라 선수들에게도 기술을 전해줬습니다. 공중의 몸부림으로 현실의 벽을 깼던 그는 이제 천상의 다이빙대에서 평등과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JTBC 전영입니다. 지난주 대구 서문시장 화재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죠. 건물 자체가 워낙 낡은 데다가 소화 설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인데요. 다른 전통시장들은 안전한 건지 밀착 카메라가 점검해봤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폭격이라도 맞은 듯 큰 건물 한 동이 통째로 주저앉았습니다. 지난달 30일 발생한 대형 화재로 폐허가 된 대구의 상징 서문시장의 모습입니다. 제 옆으로 보이는 건물이 바로 불이 났던 사지구 상가입니다. 이 안에서 아직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인 데다가 붕괴 위험도 있어서 이 안전선 안쪽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 깨져버린 유리창과 모두 녹아내린 철골 구조물만 봐도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한켠에는 상인들이 팔던 물건들도 모두 타버린 채 쌓여있는 모습입니다. 상인들은 평소에도 불이 날까 걱정이었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위험한데 서문시장에 불이 정말 자주 나오는데 자꾸 옆에 장소가 있으면 걸려가고. 이런 화재 위험은 서문시장만의 문제였을까? 다른 전통시장들의 화재 대비 상태를 소방관과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상가 벽을 따라 각종 배선이 꼬인 채 노출돼 있습니다. 피복이 벗겨진다거나 이런 게 발생을 하진 않거든요. 근데 노출된 전선은 어쨌든 그 노후화라든가 이런 게 좀 더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취약하다고 할 수 있죠. 최근 화재에선 소방차 진입이 안 돼 화를 키운 경우가 허다한데 시장들도 예외가 아닌 상황. 그래서 소화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소방차가 들어올 수 없는 좁은 시장 골목길에 보시는 것처럼 소화전과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각종 전선과 자전거 등으로 앞이 막혀 있어서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사용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서울의 한 의류시장도 찾아가 봤습니다. 실내 곳곳에 소화기가 비치돼 있지만 상당수가 점포에서 진열한 물건들로 가려져 있어서 찾기가 힘듭니다. 비상벨과 소화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인들은 화재 예방 시설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말합니다.
원단 뭐 조금씩 하는 그런 데가 자주 부지나요. 여기도 이제 다시 했어요, 공사를. 축구등 그런 거라. 근데 이 통로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소화전 가는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네. 서문시장에서도 의류와 침구류 등이 많아 화재가 커졌습니다. 서울의 또 다른 전통시장입니다. 방화 셔터가 설치돼 있지만 셔터 아래 각종 물건들이 쌓여 있는 탓에 재기능을 하긴 힘든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중앙 계단을 타고 다른 층으로 불이 번지기 쉽습니다. 소화기가 있다고 써 있는 자리엔 소화기가 없고 먼지만 가득합니다. 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안전은 물론이고 상인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도 관리 감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험해서는 뭐 많지. 우선 낙후돼가지고 서문시장 거 풀렸다고 거기만 해줄게 하면 여기도 좀 해줬으면. 물론 화재 예방을 위해 이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장도 많습니다. 인천 서구 정서진 중앙시장에는 소방차 안내와 상인 대피를 위한 번호가 기둥마다 붙어 있습니다. 그 진출입로가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하면 좀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번호입니다. 시장 여기저기 눈에 잘 띄는 곳에 소화기도 비치돼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천장에서 물을 뿌리는 살수 설비도 시장 전체에 설치했습니다. 다른 전통시장에서도 모두 필요한 설비들입니다. 화재는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전통시장의 경쟁력은 안전 확보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1차 카메라 구석진입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940년 11월 7일 미국 워싱턴주의 타코마 다리가 준공된 지 불과 4개월 만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거대한 다리를 무너뜨린 것은 끊임없이 불어온 바람이었습니다. 바람에 조금씩 흔들리던 다리는 점점 더 진폭을 키우더니 바람의 진동수와 다리의 진동수가 같아진 순간 스스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른바 공명현상. 전공자들에 따르면 바람이 만들어낸 작은 진동이 모여서 엄청난 힘을 만들어낸 겁니다. 건국 이래 최대라는 232만 명의 시민들, 그리고 또다시 연행자 수 0명, 종북도, 비국민도, 대목군도 아닌, 그래서 단지 시민일 뿐인 이들이 만들어낸 2016년 겨울의 풍경이었습니다. 광장은 발랄하고 교양이 있으며 맑고 예의 바르고 어둡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색깔을 씌우고 비자발성을 주장하고 조종받는 존재들로 폄하하려는 누구들이야말로 어둡고 탁하고 예의 없으며 음험하지 않은가. 무엇보다도 그들은 타코마 다리의 공명현상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당시의 토목공학자들처럼 낡은 사고와 전략과 계산을 가지고 지금의 광장을 논하려 드는 것이 아닌가. 즉 낡은 생각의 틀로 이른바 보수의 결집을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른바 보혁 갈등을 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너무 처량하지 않은가. 타코마 다리의 설계자는 바람의 세기만을 계산했을 뿐
바람의 시간을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바람은 끊임없이 불었고 다리를 무너뜨린 공명현상은 바로 거기서 비롯된 것이었죠. 시민들이 일으킨 바람은 벌써 2달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밥 딜런의 노랫말로 소개해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일기예보가 없어도 말입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지금 국회에서는 아직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탄핵 가결 촉구를 위한 24시간 비상체제에 돌입했고 새누리당의 비박계는 물론이고 친박계도 일부 탄핵 찬성적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소식을 일부에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를 다시 연결해서 국회 상황 더 나온 것이 있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혜원 기자, 우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여전히 지금도 진행 중이죠. 새롭게 제기된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국정조사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한 질의가 집중이 됐는데요.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참사 당일 대통령 관저의 CCTV에 영상 기록물이 보존되어 있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 경호실 차장이 보존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보존이 되어 있지 않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의원은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근거로 자료 제출 불가라는 표현이 있는데 고의로 삭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예. 자, 사실 청와대가 말로만 문제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근거를 대면 좀 더 명확해질 텐데 근거가 다 폐기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세월호 당일 청와대가 구조 인원 통계가 잘못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7분 동안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는 지적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JTBC의 이규현 스포트라이트에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오늘 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관련 질의를 했습니다. 이 청와대 자료에 따르면 참사 당일 2시 50분께에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에게 추가 구조 190명이 잘못됐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7분이 지난 뒤인 2시 57분에 이 문제에 대한 질책을 하는데요. 이 7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강욱 비서실장은 이 7분간 통화가 계속 이어졌다라고 하는 애매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예. 자, 신혜원 기자, 아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잠깐만 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 대통령 관저에 설치된 CCTV 영상 기록물이 보존됐냐고 묻자 경호실 차장이 보존 기간이 지나서 보존돼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혹시 보존 기간에 대한 규정 같은 게 있습니까? 네, 그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취재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추가 취재를 해서 오늘 또는 내일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하게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 있다면 거기에 맞느냐 이건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일단 좀 더 취재를 부탁을 드리고 대통령 탄핵 소식을 좀 알아보죠. 지금 비박계는 물론이고 친박계 일부도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숫자는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 황영철 의원은 3명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일부 언론에 또 10명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이 내용을 좀 풀어볼까요? 네, 이렇게 숫자가 달라지고 있는 부분은 이 찬성 의사로 돌아선 혹은 찬성 의사를 표시한 친박계 의원들이 익명을 자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말씀하셨다시피 이 비박계 비상시국의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최소 3명의 친박계 표를 확보했다고 이야기했고 또 비상시국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경 의원은 약 20명의 숫자가 확보된 것으로 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비상시국이 40명을 포함해 이 20명을 더해서 약 60명, 가결 정족수를 상회하는 숫자가 이미 확보됐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저희 JTBC 취재진이 개별적으로 친박계 또는 중립 성향의 의원들을 취재한 결과 이 기존의 탄핵 찬성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가 지금은 찬성표로 돌아서고 있다라는 의사를 표시한 의원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예. 자, 최대 60명이라면 탄핵 정족수뿐만이 아니라 그걸 굉장히 상회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하여간 이건 뚜껑을 열어봐야 될 문제긴 하니까요. 내일 새누리당은
현재 당론으로 대통령에게 4월 퇴진을 수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 당론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아까 일부에서 얘기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 당론을 바꿀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 의원총회에서 이 당론 수정과 이 자율투표 여부를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4월 퇴진 의사를 밝히는 것 여부와 상관없이 이 친박계와 비박계 의원들 사이에서 격론이 오갈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 자율투표가 당론으로 정해질지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신혜원 기자였습니다. 자, 232만 명이라는 기록적인 인파의 촛불 집회가 탄핵 대열에서 이탈하려던 비박계를 다시 돌려 세우고 있는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표결까지 사흘 좀 더 넘는 그런 기간이 남아있는데 어떤 일이 생길지 사실은 또 알 수 없는 형국이기도 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와 함께 전국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네, 예, 안녕하셨습니까? 예. 제가 이 뉴스 처음 시작할 때 나오셨기 때문에 1회 출연 했습니다. 3년 조금 넘은 시간이 됐습니다. 예. 우선 그 전국에 미칠 변수를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안 전 대표님과 함께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내일과 모레 빠르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또 하나의 변수가 되느냐 마느냐가 지금 관건이 되고 있는데 4월 말 퇴진을 공언하면 날짜까지 만일 박아서 예를 들어서 4월 30일에 난 퇴진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이 탄핵 표결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까?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미 시효가 다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습니다. 예. 새누리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조건을 낼 자격이 없습니다. 탄핵은 이미 시작됐고 9일 날 표결에 들어갈 겁니다. 예. 그러면 퇴진 시점을 더 앞당긴다면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가능성은 무척 낮다고 저희가 일부에서도 했습니다만은 이달 말이라든가 아니면 뭐 1월이라든가 이래도 탄핵 표결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어떤 조건을 내걸 자격이 없습니다. 예. 그 말씀은 다시 말해서 이달 말로 하더라도 탄핵 표결 들어가야만 합니다. 예. 지금 광장에서 국민들의 요구는 즉각 퇴진입니다. 예. 즉각 퇴진이 아니라면 탄핵밖에는 없습니다. 예. 당장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 국가를 살리는 길입니다. 예. 이번 주 이코노미스트 잡지에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는 한 경제적인 위기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질 거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도 지금 국민들도 원하고 당장 그만두고 빨리 수습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예. 즉각 퇴진을 요구하셨는데요. 제가 드린 질문 중에 하나는 물론 이건 가능성이 낮다고 했습니다만은 이달 말 퇴진이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데 그래도 탄핵을 하신다고 하셔서 이제는 국민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차에 걸쳐서 대국민 담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했던 약속들 어겼습니다. 검찰 조사 받겠다고 했습니다만 검찰 조사 받지 않겠다고 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검찰 공소장에 나와 있는 사실들 전부 부인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떤 약속하는 것 믿을 수 없습니다. 이번만 모면하고 또 말을 바꾸면 어떡하나 는 게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는 지점입니다. 제가 이것을 가정해서 질문드리기가 사실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가능성도 낮다고 하고 그런데 어쨌든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가정을 전제로 해서 질문을 드린 건데 아무튼 여당에서는 즉각 뭐 예를 들어서 이달 말로 퇴진하면 탄핵은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여당 비박계의 의견으로 확정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그것과 상관없이 그러면 안철수 의원께서는 그냥 무조건 탄핵으로 간다 그런 말씀인가요? 지금은 그럴 수밖에는 없습니다. 즉각 퇴진 아니면 탄핵입니다. 이달 말이면 즉각 아닌가요? 이달 말이면 그러면 이번 탄핵안 이미
이제 표결 절차에 들어갔는데 예. 그걸 무산시키고 나서 다시 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예.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어떠한 형식의 퇴진 의사가 나오더라도 그것은 탄핵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편법이다 이렇게 본다는 말씀이신가요? 즉각 퇴진 아니라면 예. 탄핵 표결에 돌입하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지점입니다. 예. 그러면 안철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즉각 퇴진이라는 거는 탄핵 표결 전에 퇴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그 부분이 제가 정리가 안 돼서 좀 마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즉각 퇴진을 그럼 요구하신다면 이건 지난번에 문재인 전 대표가 나왔을 때 드린 질문하고도 같은데 60일 이내 대선을 실시해야만 됩니다. 법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헌법에 규정된 절차입니다. 예.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예. 그럼 이 질문까지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지율로 보면 좀 불리하다라는 것을 지지자들이 얘기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대선에 대해서 유불리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예. 저는 이번 사태 초기부터 거기에 대한 일체의 생각들, 유불리들 따지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은 제가 정치를 하고 있다는 생각보다 나라 살리기 운동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우선은 나라를 살리고 그 다음 것은 그 다음에 고민할 문제입니다. 예. 만약에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는다면, 버틴다면 도대체 그 다음 고민이 무슨 소용입니까? 예. 그러면 즉각 퇴진을 요구하시고 즉각 퇴진이 일어난다면 뭐 즉각 퇴진이 아니라 하더라도 뭐 어찌됐든 예. 빠른 시일 내에 대선이 이루어져도 뭐 상관없다. 그건 우리 헌법에 규정된 절차이기 때문에 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질서 있는 퇴진은 문재인, 안철수 전 대표가 먼저 꺼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두 사람의 제안을 대통령이 수용한 것인데 그걸 왜 못 받겠다고 하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틀린 얘기입니까? 시효가 지났습니다. 예. 이제 한번 짚어보면 처음에 여야 합의 총리를 선임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모든 권한을 다 넘기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은 본인이 총리 지명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퇴진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그런데 또 이제 들고 나왔던 것이 진퇴 여부까지 포함해서 국회에서 논의하라고 한 겁니다. 예. 본인이 결심하기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박계가 이렇게 좌충우돌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도 지금은 탄핵 표결 아니면 즉각 퇴진밖에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처음에 얘기했던 질서 있는 퇴진은 취소다. 지금 시효가 지났습니다. 그 당시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건 예를 들면 어떤 거였습니까? 질서 있는 퇴진은 그 사람들마다 다릅니다만 저는 3단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우선 첫 번째 단계는 그 하야 약속을 하는 겁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로 여야 합의 총리를 뽑습니다. 예. 세 번째로 그 총리가 앞으로의 시간표를 확정해서 언제 실제 퇴진할 것인지, 언제 예. 대선을 치르는지 그런 것이 알겠습니다. 예측 가능한 겁니다. 지금 그건 다 무용지물이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이제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예.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뭐 야권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국민의당 역시 이제 가결이 우선이라면서 표결 일자를 늦춰서 굉장히 많은 그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뭐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습니다만 적어도 드러나기로는 비난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고 홈페이지가 다운됐다는 얘기도 들렸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때 박지원 의원이 그 당시 비대위원장이었죠. 오늘부로 예. 그만두셨습니다만 얘기하기를 2일도 5일도 9일도 다 사실은 자신이 없다. 확실치 않다. 근데 아무튼 2일은 안 되고 9일로 했다가 워낙 비난을 많이 받아서 5일로 당긴다고 했는데 결국은 다시 이제 9일로 가긴 했습니다만은 그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모로 저희가 미숙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혼선을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국민의당은 어느 당보다도 먼저 퇴진 당론 그리고 그 탄핵 당론을 표결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저는 오늘로서 26일째입니다만 계속 그 서명 운동을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모으는 노력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예. 이제 그 4일 남았습니다. 남은 4일 동안 탄핵안 가결이 될 수 있도록
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국민의당은 그런 입장을 보였다고 하시지만 그동안에 많이 좀 뭐랄까요, 뭐 미숙했다고 표현하셔도 박지원 의원은 뭐 정치 9단까지 아니어도 8단까지는 되는 분이라고들 얘기들 하는데 그렇게 그것이 미숙했던 것인가? 그래서 혹시 다른 생각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지난번에 질문 드리긴 했습니다. 그것은 개헌이었습니다. 예, 그랬더니 박지원 의원은 본인은 개헌론자고 국민들도 80%는 개헌을 원한다라고 해서 그건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실제로 그 이후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오히려 70% 가까운 국민들이 개헌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 시점에서 원론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당하고 대선 주자이신 안 전 대표하고는 그동안에 뭐 좀 엇박자였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개헌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정리된 생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개헌을 논할 때가 아닙니다. 심지어 그 개헌론자인 분들도 지금은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번 어떤 일이 있어도 탄핵안이 가결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도 저는 그 언론에서도 그 초점을 흐리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아무튼 박지원 의원은 그보다 전에 저하고 인터뷰하실 때는 가결을 우선으로 한다고 그 이후에는 얘기했지만 그 전에는 저한테는 부결돼도 예를 들면 뭐 비박계는 비난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강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가 갑자기 또 날짜를 마구 바꾸는 바람에 그래서 아무튼 좀 국민의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운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완전히 그 뭐랄까요 비난하던 분들이 다 풀렸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미숙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런 상황들은 그 헌정사상 처음 겪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혼선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탄핵 자체가 헌정사상 처음은 아닙니다. 아시는 그렇습니다. 것처럼. 추미애 대표하고 김무성 전 대표의 만남을 뒷거래로 표현을 하셔서 좀 논란이 됐습니다. 혹시 그 부분도 좀 너무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그 뜻은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퇴진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몇 번 공개적으로 그 언급이 됐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명예퇴진이라는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것은 국민의 뜻에 반한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민주당의 양향자 최고위원인가요? 오늘 아침 회의에서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굉장히 화를 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뭐 발언 처리라든가 이런 건 아니란 말씀이시죠? 앞으로 남은 나흘 동안 탄핵안 통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이재명 성남시장보다 조금 떨어지실 텐데 경우에 따라서는 많이 떨어진 경우도 있고요. 원인 분석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그분은 국민들의 마음을 잘 반영하고 거기에 따라서 잘 대응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만 그렇지만 그 지지율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정치 상황에 따라서 요당치는 거는 더 잘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열심히 제가 맡은 일 충실히 한다면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때 지지율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건가요? 그 노력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대선이 언제 치러질지는 뭐 지금으로선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에 대한 질문은 오늘은 좀 아끼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좀 진행을 하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검찰 수사를 거부할 수 있었던 건 재직 중인 대통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주 탄핵안이 통과되면 국무총리 대행 체제가 들어섭니다. 직무가 정지되는 거죠. 대통령의 직무 정지는 특검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오늘 팩트체크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이 불소추 특권은 유효한 겁니까?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금요일에 만약에 탄핵안이 가결된다고 가정을 하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직무가 정지가 되면 재직 중인 대통령이냐, 재직 중이지 않은 대통령이냐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결과적으로만 말씀드리면 탄핵이 최종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재직 중이다. 그리고 불소추 특권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게 학계의 대체적인 해석입니다. 다만 이 때문에 강제 수사가 어렵다는 쪽과 그럼에도 강제 수사는 가능하다는 의견은 확실히 갈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재직 중과 직무 중 이게 얼핏 보기에는 비슷한 개념인 것 같은데요. 법률적으로 차이가 있습니까? 명백히 다른 개념이고요. 네. 탄핵안이 가결이 되면 직무가 정지되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 군통수권, 인사권, 결재권 이런 게 배제가 되는 거고 직위는 유지가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극명한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통령의 급여 크게 기본급과 직책경비로 나뉩니다. 탄핵안이 통과가 돼도 기본급은 나갑니다. 또 집무실에는 나갈 필요가 없죠. 하지만 관저에서는 생활을 합니다. 경호 인력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비서실장과 국무총리의 업무 보고도 받을 가능성도 있죠. 따라서 직무가 정지됐어도 재직 중인 대통령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직무 수행을 하지 않는 거니까 수사를 받는 데는 무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해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이로 인해서 강제 수사 가능 여부에 대한 굉장한 논란이 일고 있는 헌법 84조에 대해서 네. 헌법재판소가 과거에 해석한 적이 있는데 대통령의 재직 기간 중에 원활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한 형사상의 특권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면 수사가 가능하다라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네. 직무 정지 상태에 있는 상황이고 따라서 강제 수사하더라도 전혀 불소추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다. 밀어붙일 가능성은 있죠. 네, 그러니까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는 건 특검이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뜻이죠? 물론입니다. 검찰에 이어서 특검도 지금 대통령과의 대면 조사 필요성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강제 수사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비정상적인 전국을 풀기 위해서 강제 수사의 당위성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라는 건데 세월호 7시간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탄핵 소추안은 7시간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탄핵 사유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박영수 특검도요. 7시간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청와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자료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뚜렷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탄핵과 특검은 밝혀야 할 부분이 상당 부분 겹칩니다. 따라서 공정한 탄핵 심판을 위해서는 성역이 없는 수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학계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검이 강제 수사를 통해서 증거 확보에 나서야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대로 탄핵과 특검은 상당 부분 이렇게 연계가 돼 있는데 요약을 하면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한다고 약속은 했지만 응하지 않을 경우에 특검은 강제 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가지게 된다. 네. 이게 학계의 분석이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겁니까? 지난번 검찰 내부에서는 체포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검찰 일부에서 내부 전상망에 체포 얘기까지 네. 썼다고 하는데 강제성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쭉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선후관계 좀 바뀔 수는 있는데요. 일단 소환조사, 압수수색, 체포, 구속, 기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법원의 영장을 받는 압수수색까지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있고 네. 이거보다 하나 더 나가서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이걸 발부받는 다음에 소환에 응하게 하는 그런 압박 수단으로 쓸 수 있다라는 의견도 법조계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에서 법원에다가 체포영장 청구해서 법원에서 체포영장 발부하면 집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에 실제로 들어가서 집행을 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죠.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거죠. 네, 물론 대통령의 강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고수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국회와 검찰이 대통령을 휘두르는 전례를 남길 수 있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인데요. 그럼에도 여러 학자들이 지금 헌법을 과감하게 해석하고 있는 이유, 사실 단순합니다. 대통령이 법률로 정한 수사에 따라주지 않기 때문이죠. 네, 오늘 특검팀 임명이 이루어졌는데 청와대가 협조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혼란을 좀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겠군요.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지금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키워드 열어보죠. 네, 첫 번째 키워드인데요.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예. 자, 이정현 대표가 지난주였습니다.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한 걸로 알려졌는데 예. 지금 탄핵 가결 가능성이 커지면서 장을 지지라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여론이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주 구설에 휘말리는 편인데 사실 최다 출연자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손에 장을 지진다. 이 말을 안 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따져보면요. 이 말은 했지만 의도가 다르다는 게 이 대표의 해명입니다. 예. 자, 먼저 들어보시죠, 해명. 제가 탄핵을 하게 되면 강행을 하게 되면 장을 지진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까? 지금 야당들이 즉각 사퇴를 요구를 하면서 모든 협의나 이런 부분들을 거절을 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탄핵이 될 리가 없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즉각 사퇴를 주장하는데 그게 관철될 리가 없다. 이런 주장이란 얘기였나요? 그게 이 대표의 해명인데요. 예. 하지만 원래 발언을 좀 들어보면 또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또 그 발언은 먼저 들어보시죠. 예. 실천도 하지 못할 얘기들을 그렇게 함부로 해요. 예? 탄핵하자. 지금까지 야당이 여러분들 앞에 다른 사람 말고 국민과 기자들 앞에 얼마나 실현시키지 못할 거짓말들을 많이 했어요. 만약에 당장 지금 그걸 이끌어내서 그걸 관철을 시킨다면 제가 장을 지질게요. 뜨거운 장에다가 손가락을 넣어서 장을 지질게요. 예. 자, 이 발언 들어보면 좀 명확하게 비교적 분명하게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근데 당시에 이 대표는요, 이 관련된 질의응답을 2분 25초 정도 동안 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을 다 들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 하지만 쭉 읽어보고 다시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탄핵을 발의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기운이 나온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예. 게다가 뭐 야당이 그 임기 단축에 대한 여야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게 사실상 탄핵 추진한다는 의미하고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여론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시절에. 자, 이정현 대표가 자, 야당이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 탄핵을 실천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또 다른 언론들도요. 자, 다른 언론들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야당이 탄핵 관철하면 내 손에 장 지진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 자, 이 대표는 이 언론들이 다 왜곡을 하고 오보를 했다는 입장인데요. 예. 그렇다면은 이 많은 언론들이 이 대표의 발언을 잘못 해석했는지 이것도 의문이 든다는 지적입니다. 예. 근데 그 장을 지진다는 게 정확하게 어떤 뜻입니까? 아까 이정현 대표는 뭐 간장에 손을 넣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렇습니다. 설이 좀 분분한데요. 첫 번째로 이 손바닥 장자를 써가지고 예. 이 손바닥을 뜨거운 걸로 지진다 뭐 이런 해석이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장류, 간장장이란 뜻으로 본다고 하면 이 손가락을 뜨거운 장 같은 데 넣어서 같이 지진다, 조린다 뭐 이런 뜻인데 예. 이 대표가 쓴 거는 이 뜻에 근거를 한 겁니다. 자, 하지만 국립국어원을 찾아보면요. 이 손에 장을 지지다의 정확한 뜻과 장이 무엇인지는 확실하게 말하기 어렵다. 자, 맨 마지막에 자, 어원을 연구하는 분들께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게 2004년 11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국립국어원까지.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집 청소는 스스로. 자, 지난 3일이었죠. 주말에 새누리당 앞에서 촛불 집회가 끝난 이후에 경찰들이 당사 주변을 청소한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인데요. 예. 장신중 전 총경은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이 사진을 게시를 하면서 자, 경찰관이 새누리당의 총소원인가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 사진 속에 경찰 지금 나오고 있는데 새누리당 당사 시설 보호를 전담하는 부대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청소하고 시설 보호하고 관련이 있느냐 이런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경찰의 직무 범위에는요, 치안 업무 보조가 있기 때문에 주요 시설인 정당 같은 곳을 경비하는 거는 법적 근거에 맞지만 예. 직무 범위에 맞지만 이런 청소는 그 직무 범위를 벗어났다는 해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논란이 될 수 있는데 하지만 이 담당인 최성영 기동단장은 청소는 그동안 쭉 해왔던 일이고 이 앞에 주둔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앞마당 청소라 비슷하다라고 해석을 해서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 뭐 친절한 경찰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마지막 키워드죠? 자,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지난 주말 촛불 집회 당시에 주한 미국 대사관이 일본 소등에 동참한 게 아니냐는 보도들이 많이 있어서 비상한 관심이 예. 있었는데요. JTBC 중계 화면 때문에 그렇게 됐죠? 그렇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아닌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잠깐 예. 그 장면 보시면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장면에
그 왼쪽 옵션이 JTBC 영상입니다. 보시면은 바로 꺼지는 것처럼 확인이 되는데 그러네요. 하지만 다른 쪽에서 그 일반 시민들이 찍은 장면을 보시면 소등 당시에 그대로 켜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잠깐만요. 그 왼쪽 화면을 다시 한번 리플레이 해줄 수 있습니까? 예. 자, 시작해보죠. 카운트다운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꺼지는 장면이 목격이 됩니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 본 거는 그대로 소등이 됐을 때 그대로 켜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언뜻 보기에 이건 제가 지금 처음 보는 건데요. 왼쪽에는 지금 맨 위 창문이 꺼졌잖아요. 그죠? 오른쪽은 맨 위 창문이 꺼져 있고 밑에가 불이 켜 있거든요. 왼쪽에도 맨 위로부터 두 번째는 약간 불이 들어와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저 옆 건물이 비쳤는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오른쪽에는 맨 위가 여전히 꺼져 있습니다. 요거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층수나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한 번 더 해볼 필요는 있는데요. 일단은 주한 미국 대사관 측에서는 그건 뭐 안 껐다고 얘기하죠. 공식적으로 끈 적이 없다고 일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증거로 가지고 나온 화면에서 보면 오른쪽 맨 위는 여전히 꺼져 있단 말이죠. 여기도 왼쪽은 켜 있다, 맨 위가 켜 있다 꺼졌고, 요거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내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사실 이건 뭐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우리의 현대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고비 때마다 미국이 했던 역할들을 모두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성대 기자, 내일 답을 가지고 나오시죠. 환경재단은 JTBC 보도국이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를 통해 최 씨의 국정 개입 사건과 관련한 결정적 증거를 보도했다며 2016년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 사회혁신 부문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환경재단은 JTBC의 국정 개입 사건 보도로 촛불 집회가 확산됐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 영하 5도 등 오늘보다 8도에서 10도가량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회복합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Twas Halloween and the ghosts were out, and everywhere they'd go they'd shout, and though I covered my eyes I knew they'd go away. But fear's the only thing I saw, and 3 days later was clear to all